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레이시온사와 2013년까지 22억 3,570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6천억 원 규모의 스탠다드 3 블록 1미 미사일 즉 에센스 계약을 맺었다는 외신 보도인데요. 눈길을 끄는 것은 발주 물량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발주 물량은 미 해군용과 해외 동맹국 해군의 판매액에 포함된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일상다반사가 주목하는 부분은 해외 동맹국 해군의 판매용이라는 부분인데요. 기사에서 말하는 해외 동맹국은 어딜까요? 현 시점에서 수리를 필요로 하는 미국의 해외 동맹국은 어딜까요? 일본일까요? 한국일까요?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지난해 4월 국무부가 1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센츄리 블록 1B 미사일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지적하며 한국도 2013년 도입할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 요격용 액세서리 블록 1P를 배치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도 에센스를 미사일을 구매한다. 액세서리가 아니라 액세서리급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죠.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2018년군이 사실상 액세서리 도입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2018년 10월 용산 합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액세서리 도입을 결정했느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2017년 9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 결정이 됐다며 해상 탄도탄 요격유도탄은 액세서리급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죠. 당시 합동참모회의에선 해상 탄도탄 요격유도탄의 작전 요구 성능으로 요격고도 100km 이상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 중 요격고도 100km 이상은 SN3밖에 없죠. 이후 지난 2012년 5월 정병도 국방장관이 주재로 열린 제120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신형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 3 배치 이후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군이 2018년까지 건조할 예정인 신형 이지스함 3척에 고고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N3급의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관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SN의 경우 요격고도가 5km 이상이죠. 정부는 이 사업에 2018년까지 3조 9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현재 군은 SN3 대공 미사일 도입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탄도미사일 탐지 추정만 가능했지만 신형 이지스함은 요격 기능도 갖추게 된 것이죠. 해군은 이지스함 한 척당 20발씩 총 60발의 액세서리를 도입할 경우 약 2조 원의 돈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SM이 장착에 필요한 이지스함 개조 비용 8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한 발 가격이 블록1은 150억 원에서 200억 원대를 감안하면 세 척의 한국형 이지스함에 20기 씩 모두 60기를 도입하더라도 구입 비용만 최대 1조 2천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탄도미사일 잡는 함대공 미사일 액세서리 사실 2020년대 중반까지 도입될 센츄리 함대공 미사일은 우리 해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가장 먼저 탄도미사일을 탐지했지만 이를 요격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2020년대 중후반 건조될 예정인 우리 해군의 자기 암죽함 3척에는 저기 탄도미사일을 추정 및 감시하면서 동시에 요격이 가능한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체계가 탑재됩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운영하는 이지스 구축함 3척에는 베이스라인 7정밀 체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 체계는 SE3 미사일을 운영하는 기능이 빠져있죠. 반면 베이스라인 9체계에는 SN3 미사일과 함께 신형함 대공 미사일인 식스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탄도미사일을 탐지 및 추격하는 스파이레이더와 이를 요격하는 리 미사일로 구성됩니다. SN3 미사일은 SM2 블록 4 미사일을 기반으로 지난 1999년부터 개발이 진행됐죠. 최근엔 땅 위에서도 이지스 시스템이 배치됨에 따라 지상에서도 발사될 수 있습니다. 계속 개량형이 개발돼
블록 1 AP, 블록 2 AP 등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 미사일 요격의 중요한 최대 요격 고도는 사드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드는 150km인데요. 블록 1에는 250km, 블록 1B는 500km, 블록 2A는 150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SD의 최대 속도는 마하 8에서 10 이상이며 한 발당 가격은 블록 1 기준 15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N3 블록 2의 이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중심으로 미사일의 노즈콘과 유도지어, 체계 그리고 2단 및 3단 로켓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레이시윤사가 탄도와 탐지기 그리고 2단 로켓과 고체 부스터를 개발 및 생산할 예정입니다. 엑센트리 미사일은 경량 대기권의 비행체를 미사일 앞부분 가장 끝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에 보호된 경량 대기권 외의 비행체는 대기권 방라가 미사일과 분리되어 탄도미사일을 직접 충돌해 파괴하죠. 적외선 탐지기를 장착한 경량 대기권의 비행체는 탄도미사일 혹은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적탄도를 정확하게 식별한 후 공격합니다. 경량 대기권의 비행체 중량은 20여 킬로미터에 불과하죠. 그러나 발사 시 가속도가 더해져 적이 탄도미사일 혹은 탄도미사일의 탄도와 충돌할 때는 10톤 트럭이 시속 160km로 달리는 정도의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또한 직접 충돌 방식을 사용해 대량 살상 무기 즉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 핵이나 화학 오염물질에 의한 2차 피해를 최소화시키죠. SN3는 2008년 미국의 고장난 첩보위성을 격추하는 테스트를 실시해 고도 247km에서 실제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0년까지 진행된 30여 회의 실험에서 요격 성공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성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최신 체계 샘플이 블록 2E는 2015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샘3를 도입하게 되면 대기권 바깥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에스프리 대기권 아래로 내려올 때 1차로 방어하는 사드로 요격에 실패했을 때 사용하는 패트리엇 등 3단계 방어 체계 구상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군은 내세운 처리를 SN3라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승인된 광개토 대원헌들이 배치 이후 체계 개발 기본 계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18년까지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서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을 건조한다는 기본 내용인데요. 이지스함의 최대 장점은 이지스 구축체계 즉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격은 할 수 있지만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탄도탄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어도 주먹은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요. 바로 새로 만들게 되는 신형 구축함에는 탄도탄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펀치라인을 넣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업 명칭은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사업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17년 9월에 우리 군이 이 같은 무기체계 요격 무기체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이른바 소요결정이라는 것을 낼 때 SN3급 성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해군 출신인 전임 장관 송영무 장관도 재임 기간 동안 SN3 도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무엇보다 현재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SN3 이외에 딱히 별탈 것이 없습니다.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연동하는 문제이고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은 SN3 도입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현지 입장은 SN3를 SN3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 편입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란의 이유는 SN3의 요격 고도가 500m라는 것 때문인데요. 즉 우주에서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첨단 무기라는 거죠. 탄도탄은 보통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단계, 비행 단계, 하강 단계로 이렇게 보통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중간 단계인 비행 단계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드라든가 패트리엇 SMM과 같은 하강 단계에서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보다 좀 더 높은 고도에서 한 번 더 요격 기회를 갖는다. 이것이 샘플의 가장 큰 무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500나는 요격 고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도미사일 한 것이 보통 포물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 사일의 최대 정점 고도와 최대 사거리는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4배 차이라고 하는데요. 요격 고도가 500m를 정점으로 봤을 때 곱하기 2사를 하면 2000km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1km 이상 되는 탄도탄 요격에 적합한 무기체계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북한이 한반도 남한 지역을 공격할 때 쓰는 사거리 500km 혹은 1000km 이내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보다 무기 성능이 너무 월등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세서리를 도입하는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에센스 지대공 미사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보다 사거리와 요격 고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이 예만 비행 이상의 로켓을 고각으로 사격할 경우 종종 거리가 짧은 한반도의 특성상 사드만으로는 요격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샘플에는 지구 저궤도의 물체를 요격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에서 한국의 주요 지역은 500m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SLB행 공격이 주로 예상되지만 패트리어트 사드가 SLB행 전용 요격 미사일이라서 방어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요. 따라서 북한이 MLB 비행 IL 비행을 고각 발사해 한국을 공격했을 경우 패트리어트 사드는 IBM이 너무 고속이라서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XM3만에만 비행과 IL 비행을 요격할 수 있죠. 특히 주한 미군 사드 배치가 지역 주민의 격렬한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타났듯이 지상 배치 미사일은 부지 확보가 어렵지만 함정에 탑재되는 액세서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드보다 높고 넓은 요격 범위로 수도권에 떨어지는 노동 미사일 등을 동서해상에서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만약 북한의 ICBM이 제거될 경우 한국은 샘3를 조기에 도입해 IL 비행까지만 잘 막으면 핵공격의 위협이 대부분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에 샘플이 도입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만을 생각한다면 과한 무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